자, 좀 쉬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개미와 배짱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서 우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즉 철학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TV 특강 이제 김혁식 교수님의 이 TV 특강 강의를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도 한꺼풀 이렇게 벗겨지는 이제 강의에 대한 또 다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사실 저도 뭐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베이스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고, 이 교육에 있어서도 이 철학이 베이스가 됩니다. 저도 이제 철학이 베이스가 되고, 이제 한문을 가르치고 한시를 이야기하지만 철학이 그 베이스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한 부분들은 되지만, 뭐 어찌됐든 이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가 강의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이제 글쓰기로 어떻게 옮길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로 옮길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죠?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주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내 방향에서 이 이야기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내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선 시간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솝 우화를 통해서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동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글을 써 나갈 때 또는 강의를 할 때 이럴 때 그 토끼와 거북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그 동행에 대한 의미들을 토끼와 거북이에서 끄집어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원용해서 확장해서 재구성하면서 나의 이야기로 토끼와 거북이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의 얘기가 되죠. 내가 마음껏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개미와 배짱이, 방금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 부분을 합니다.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의 경우에는 저는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 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끄집어낼 때 저는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주제를 먼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공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존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앞 시간에 이야기를 이제 읽었기 때문에 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개미님, 춥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자, 김영철 교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줄 거냐 말 거냐? 당신은 주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그죠? 주십니까? 주지 않으십니까? 준다면 왜? 주지 않는다면 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을 계속 확장시켜서 던지는 이 과정들이 철학의 과정입니다. 왜? 자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의문을 가지는 어떤 부분들, 그런 어떤 부분들. 자, 배짱이는 배짱이의 삶이 있고, 개미는 개미의 삶이 있다는 거죠.
개미에게 배짱이의 삶을 살아라 하면 못 살고요. 배짱이에게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가 각자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리라고 하는 측면, 자, 이치라고 하는, 자, 이 펜으로 한번, 펜. 자, 자, 리죠. 자,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게, 자, 참 어렵습니다. 리라고 하는 부분 있죠. 개는 개의 삶이 있죠. 닭에게는 닭의 삶이 있고, 소는 소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물고기의 삶이 있죠. 이제 그 날아다니는 그 새에게는 새의 삶이 있죠. 솔개는 솔개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에게 솔개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솔개와 같은 능력을 주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리가 아니죠. 리가 아닌 겁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물고기는 물고기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 솔개는 솔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치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치에 맞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서 접근을 해보자, 이 이야기죠. 저는 거기에서 논의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이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은가, 뭐 이런 얘기 속에 바로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다 주지 않다의 문제, 준다면 왜 줘야 되는가, 주지 않는다면 왜 주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여기에서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 두 개체가 자신의 이치대로 살아가고 있던가 있지 않던가에 대한 주목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배짱이는 배짱이 대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미가 개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각자가 도울 수 있는 공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맞죠. 그래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미의 삶 속에서, 그죠? 배짱이라고 하는 이 배짱이와 개미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개미가 해야 할 역할과 배짱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존을 이야기할 때 역할에 대한 분담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어떤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가 되겠죠. 이치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질문들을 좀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그 질문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고민들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고민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자, 이 전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전제가 이루어질 때 글쓰기 출발점이 됩니다. 글쓰기가 시작이 됩니다. 글 쓰고 싶어서 이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고민이 이루어지게 되면 글 쓰고 싶어가지고 막 잠을 못 자요. 왜? 잠이 오질 않죠. 이거, 이야, 이렇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고민들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아주 짧은 이야기라도 상대의 아주 그 짧은 대화 속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공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공존과 분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존하는 삶.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죠?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를 만들게 되거든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뭐, 달리기를 잘합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맹수보다 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이 두뇌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와 다른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부분. 자,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추위로부터 나를 할 수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맹수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자, 이제 사냥을 하러 갑니다. 사냥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토끼를 잡아보잖아요. 자, 토끼 잡으러 갑니다. 토끼 많이 잡아보셨죠? 저도 잡아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외가에 이제 갔을 때 외숙모가 토끼를 잡아서 저한테 토끼 고기를 해줬어요. 외조카가 왔다고 해서. 그래가 이제 외가에 가면은 항상 저 외사촌 형하고 이제 외삼촌들이 이제 고래산, 우리 고래산 경산이 있는데, 경산 좀 고래산에 가서 토끼 잡아가지고 와서 토끼 탕을 해줬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아주 새록새록 기억합니다. 자, 그때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끼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함께 올라가서 토끼를 이제 잡아서 그러면 이제 상부상조 협력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사냥을 하게 되고, 사냥의 질이 높아져 가고 많이 사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냥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뭐 사촌 가족이라고 한다면 잘 나눠 먹겠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에게 줘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분배에 대한 문제. 결국 이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분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분배에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양을 잘 등분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웃을 때 원래 요렇게 했던 거 칼로 탁 잘랐을 때 요렇게 나눠지잖아요. 웃을 때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요거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웃게 되면 입구잖아요. 입에 있는 이거잖아요. 웃을 때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웃는 모습입니다. 즉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잘 나누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입으로 먹을 때 분배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웃음으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했을 때 가장 좋은 올바른 것은 결국은 분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배 이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 계약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존을 위해서 협력과 분배, 협력까지는 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협력은 잘하는데 결국 이제 분배에 오게 되면 여기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공존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확대시키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배와 협력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공존이 잘 되면 이제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바른 분배를 위한 협력을 위한 희생, 양심,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공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결국 공동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모두를 위해서 함께 분배를 잘하는 그 가운데에서 공존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협력과 분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끄집어내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많이 이제 끊었어요. 여기 뒤에 그래서 이제 이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의 그 철학자가 뭐를 하느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 가족 해체설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없애야 분배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나라 때. 가족. 이 모든 욕심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없애자. 가족 해체설까지 주장을 합니다. 사회계약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해체설에 이르기까지 이 분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결국 이야기가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이야기로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들을 확장시키고 사유를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는데, 자, 이 보십시오.
결처보은 풀을 맺어서 엮어서 은혜를 갚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게 진짜 주제이냐? 이거 주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사성어로 결처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 이야기이죠. 예, 은혜는 갚는 것이다. 은혜 갚는 것이 이게 주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주제는 보는 사람, 독자의 관점에 따라 주제가 달리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에 지인나라 위무자가 있었다. 그는 평소 전장에 나갈 때면 위가와 위기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거든 사랑하는 조희라는 첩을 양반의 집 좋은 사람을 골라 시집을 보내주라고 유언을 하고 떠났다. 자, 위가 첫 번째 아들인 위가와 둘째 아들인 위기. 자, 위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후입니다. 진나라 제후. 자, 그래서 위가와 위기를 불러놓고 평소 여기 평소입니다. 평소 전쟁에 나갈 때면 위가와 위기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거든 사랑하는 조희라고 하는 첩을 양반의 집 좋은 사람을 골라 시집을 보내주라고 유언을 하고 떠났다. 자, 여기에서 지금 위무자가 살던 세상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순장제, 순장제가 있어요. 이때 풍속으로 순장제. 순장제 잘 알죠? 순장제 잘 알죠? 그죠? 순장제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주인이 쓰던 모든 물건하고, 이제 저 세상에 있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믿었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가가지고, 이 생에서 쓰던 모든 것들을 내세에 가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조차 첩까지도. 자, 첩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 뭐 그릇하고 타던 말 있죠. 말하고 부리던 종하고 뭐 사람과 물건 관계없이 뭐 이 위무자쯤 제후쯤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죠? 이렇게 동굴 같은 이 무덤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안에 뭐 쭉 들어갑니다. 관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놓고 이제 음식하고 그러니까 그릇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리던 종 다 하고 말도 필요하잖아요. 저 세상에서도 말은 타야 되잖아요. 그 탱화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뭐죠? 저승사자가 뭘 타고 내려옵니까? 말 타고 내려요. 말 타고 딱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탱화에 보니까 저승사자가 말을 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순장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정실, 후실 할 때 자, 이때 실이 있고 첩이 있어요. 첩이 있는데 자,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결혼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 사회에서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살아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문이 인정하고 사회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남녀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사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둘이 좋아서 사는 것. 이걸 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둘이서만 좋아서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 이 그 첩실이라고 하는 이 일부 다처제 속에서는 이 첩까지 다 인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냥 인정은 하되 첩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자, 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회적 제도, 의식을 통해서 한 남편과 같이 살기로 약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인정을 하고,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렇다면, 그래서 이 순장제 속에서는 이 남편이 죽잖아요. 죽으면, 남편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갇히면 이 실이라고 하는 이 사회, 결혼을 한 이 실은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 하나의 개체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죽더라도 아내는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의 개체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순장제에서도 이 아내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첩이라고 해서 사회적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유습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순장제에서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첩은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먹고 생존하는 것이고,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사회에서 하나의 개체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첩은 사랑이 없으면은 목숨이 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사회에서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사회에서 감싸 안아주는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첩의 유일한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첩은 사랑이 없으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사회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무자가 평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집 보내라. 자, 시집을 보내라. 라고 평소에 이야기를 했어요. 즉, 순장제 속에서도 너 엄마를 무덤 속에 넣지 말고, 뭐라고요? 너 엄마가 아니라 이제 첩을 무덤 속에 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집을 보내줘라. 이렇게 평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들어 죽을 때가 되자 조이를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관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평소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관은 뭡니까? 아버지의 유언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라고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위기는 유언에 따르자, 마지막 유언인 이 말씀을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관은 뭐라고, 이때 위관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 이 여자를 시집 보내주라고 유언을 했으니 임종 때 말씀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한 묻어달라라고 한 것은 혼미에서 하신 말씀이다. 효자는, 자, 요 중요합니다. 요 포인트가 제가 봤던 포인트입니다. 효자는 정신이 맑을 때의 명령을 따르고 어지러울 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다. 얘기해. 효자는 종치명,
치명을 따르고, 치명, 바른 말이죠. 바른 명령, 바른 말씀을 따르는 거고, 부종, 따르지 않는다. 뭘 따르지 않느냐면 난명, 잘못된 말씀, 어지러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내가 봤을 때 형인 위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거든요. 묻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의 말씀이 당신의 생각이고, 요때 뭡니까?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의 말씀은 비몽사몽간에, 즉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닐 때, 아버지의 정신이 아닐 때 하신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치명과 난명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고 순장제죠. 순장제에서 순장제에 의한 죽음을 면하게 하였고, 장사를 마친 이후에 위가는 아버지의 유언을, 마지막 유언이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어기고 처벌, 서모를 개가를 시켜서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주었다. 그죠?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전쟁이, 위무자가 이제 전쟁에, 위가가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죠. 진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진나라 말고, 그죠? 이제 진나라 하고 싸움에 붙어서 요 진나라요. 진시황, 진나라하고 이제 싸움에 나가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을 이렇게 묶어요. 위가가 지나가니까 풀을 묶어보고, 지나갈 풀을 묶었어.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위가가 이제 그 진나라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망을 할 수 있었다. 즉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결초, 풀을 묶어서 보은, 은혜를 갚았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자기 딸을 살려준 은혜를 갚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순장제 하에 이것을 이제 풀을 엮고 은혜를 갚는 얘기로서 결초보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이 주제냐?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요. 자, 이 부분 치명과 난명. 자, 종치명하고 부종난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지연이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군자라고 할 수가 없다. 논어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명을 선택할 거냐, 난명을 선택할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결초보온, 동주 열국지에 나오는 결초보온인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초보온의 주제는 은혜 갚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결초보온의 주제는 은혜 갚기가 아니다. 단순히 은혜 갚기만은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무자가 평소에는 제가를 시켜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묻어줘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위가와 위기가 누구의 말을 따를 거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따를 거냐. 즉 제가를 시켜주는 것은 살리는 거고, 그죠? 묻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즉 죽여 살려 이거죠. 한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따르느냐, 어떤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죽여 살려. 자, 여기서 이제 치명과 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결초보원의 주제는 단지 이 결초, 풀을 엮어가지고 은혜를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는 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때 때로는 그 행동이 한 사람의 목숨조차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건지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때로는 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처본의 그 언저리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상대의 말을 잘 해석하고 잘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한쪽은 치명이라고 하고 한쪽을 난명이라고 한다. 똑같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듣고 요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즉 이솝 우화 또는 이제 결처보험과 같은 고사성어를 가지고 단순히 그 주제를 하나에 국한을 시켜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어떠냐? 자, 우리들의 보통 모습은 어떠냐? 글의 내용이 어땠니?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재밌었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묻죠. 어느 부분이 재밌었냐? 어느 부분이 재밌었냐? 저는 그럽니다. 이제 우리 딸애하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어땠어? 아빠 재밌었어. 야, 재밌는 게 어느 부분이디? 그 부분을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네가 생각할 때 이 영화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주제가 뭐였지? 아빠 보통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건데 내가 생각할 땐 이거인 것 같아. 그죠? 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와 요거는 뭔 상관 있지? 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주제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그 주제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이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를 모을 필요가 있고, 그죠? 글 속에서의 이야기를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핑, 자, 매핑이라고 하는 맵, 지도, 이야기의 지도,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텔링은 독자가 그것을 읽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정보에 덧붙이는 방식을 완성한다.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이 읽은 내용을 기억 가능한, 회상 가능한 형식으로, 그죠? 형식으로 끊임없이 통합하고 재조직해야만 글에 대한 이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재통합하건 재조직하지 못한다면 읽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맞죠? 그렇죠? 자, 재조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재통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무슨 글을 읽든지 간에 영화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구성, 재조직, 재통합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개념화를 만들어서 요약하고 통합하고 해서 자기만의 주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자기만의 주제, 스스로의 개념화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다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갔기 때문에 자, 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가 갔으니까 또 그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다른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스스로 개념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5주차에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뭐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